정신분석적 명제 중에 기억과 욕망 버리기. 요거 비유는 프로이트의 제안에 따라 감각의 언어, 이미지나 표상의 언어의 사용을 피하면서 분석가가 아기 엄마의 명상 비슷한 상태, 즉 몽상에 근접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환자의 정상 상태에서 나오는 비언어적인 내용물을 수용하려면 분석가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선입견, 기억과 욕망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네. 이미지와 상징들은 대상을 나타내지만 대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몽상 상태에서 분석가는 피분석자가 수사한 정신 내용을 담는 것이 된다. 그래서 분석가가 피분석자의 어떤 수사한 이런 수사물들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담아주려면은 기억과 욕망, 선입견, 이론에 의지한다거나 자신의 능력에 의지한다거나 기억이나 자신의 목표에 의지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될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내담자의 무의식에 있는 것, 무의식에 있는 어떤 베타 요소들을 우리가 안아서 프로세스를 할 수 있으려면 외부의 것을 잘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집안 청소가 돼 있어야 되죠. 내 집안 청소 먼저 해야 손님을 맞을 수 있는데 내 집안이 어지러져 있으면 손님을 바르게 대접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선 우리 마음이 어지러운 거 자극 때문이죠. 근데 내적 자극이라고 하는 게 우리 내부에서 우리 분석가 안에서 나오는 자극이 많으면 내담자를 품을 수 없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평온한 상태에 마치 꿈꾸는 상태에 있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 속에 있는데 우리 마음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메모리나 기억이나 디자인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프리컨셉션이나 미리 선입견이나 또는 언더스탠딩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놔가 아주 레디컬해요. 우리의 기억과 소망과 선입견과 이해 자체까지 지성을 내려놔니 언더스탠딩이니까 이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도전적이고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안도 우리에게 주는 얘기인데 이 속에 깊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 내담자를 바르게 내담자의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프랙티컬한 얘기라고 우선은 받아들여 좋겠어요.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비커밍, 대기, 모델로서의 귀신 특출 앞에서 살짝 나오긴 했는데 피분석가에게서 분석가로 유아에게서 엄마에게로 전이되는 귀신 추출. 종교에서 귀신 추출은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구원자에게로 옮겨가는 일반 흥행이다. 그러나 정신분석에서는 환자에게서 분석가로 분석가는 그것을 해독시킨 후에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쌍방 흥행적이다. 뜨거운 감자를 식혀서 주는 어쩌면 그게 더 적절할지 몰라. 이 엑소시즘이라고 하니까 너무 조금 이 비유가 너무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유일지도 모르겠어요. 분석가는 피분석가의 수사물 베타 요소에서 하나의 패턴을 보게 되고 이것이 선택된 사실에 대한 경험이다. 그 패턴은 분석가로 하여금 인식된 패턴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선택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선택된 사실에 대한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피분석가가 계속 어떤 자기 얻은 그 무의식에 있는 수사물들을 이렇게 베타 요소들을 내보낼 때 어떤 반복되고 일관성 있는 패턴들이 분석가에게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분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알파 기능으로 바꿔주는 하나의 그 스타트 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들이.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면은
이 베타 요소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때 우리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 혹은 상담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 그래서 매칭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신의 무의식 안에서 개인적 경험의 목록들을 소환하도록 허용하고 그것들 안에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피분석자의 투사물, 베타 요소들과 대칭을 이루거나 일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어떤 면은 자기의 나의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오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오에서 나온 베타 요소를 이해하는데 그냥 이해할 수고 이걸 다 그 경험을 내가 하려면 내가 이해한다기보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 무의식 안에 있는 나의 오와 매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셀렉션이 일어난다니. 이게 매칭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매치돼서 우리에게 드러나겠죠. 어떤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 경험과 내담자의 경험이 이게 맞나야 내가 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수님 이거 얘기도 되나요? 상보적 동일시, 일치적 동일시 이거하고도 뭐 통하나요? 선택된 사실이지 않나요? 상보적 동일시 혹은 여기서는 어떤 상보적 동일시 개념보다는 concordant, 일치적 동일시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쪽의 얘기를 더 우선 비중을 그러니까 내담자의 것을 그대로 자기가 매치시킨 어떤 체험들이 필요한 거죠. 예. 네.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예. 동일시 대분관계적 의사. 근데 이제 조금 봐야 될 것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른 학자들이 여러 동일시 자체의 개념도 나누고 하는데 학자마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것을 거기에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위험하게 하죠. 좀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비혼에 담는 것, 담기는 것 관념은 플라인의 트라널 동일시 개념을 의사소통적인 것으로 확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상호 주관적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유아가 엄마에게, 피분석가가 분석가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들이 누구이고 자신들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하는 것이다. 피분석가는 그의 무의식을 분석가에게 투사한다. 피분석가는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 그의 무의식과 의사소통한다. 분석가는 피분석자의 무의식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통로가 된다. 호기심이 피분석자가 의사소통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지향하며 그 자체가 통로로서의 분석가를 통해서 피분석자와 의사소통한다. 전의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그래서 수사적 동일시와 대인관계적 의사소통은 오히려 그러니까 분석가가 피분석자 안에서 무의식과 의식을 그러니까 피분석자의 무의식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자극점,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조금 쉽게 우선 얘기를 해보죠. 피분석자는 자기를 오해를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힘들고 그래 뭔지 모르는 거죠. 그다음 무슨 감각만 했는데 이것을 자기의 그러니까 의식이 만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이 자기 안에서 소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떠면 자기의 자기의 베타 요소를 우리에게 투사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투사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와 만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이 나라는 장소에서 만나고 있죠. 결국 내가 만나는 게 나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이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이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분의 무의식의 의식과 과정 속에 하나의 통로가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사이에
매듭 없는 상호관계, 좌표, 알파 기능, 그리고 접촉 장벽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잠든 것으로의 분석가의 기능은 비혼의 알파 기능,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접촉 장벽, 그리고 좌표 등의 개념들과 잘 섞인다. 그 과정들은 각각 도입되는 자료들을 중재하고 고리지키고 차별화하고 구별하고 규정하고 분류하도록 도움으로써 항구적 결합들을 확립한다. 알파 기능은 원래 수정되지 않은 경험으로 이루어진 베타 요소들, 즉 5의 감각 인상들과 전관념들을 가로채서 그것들을 기억과 생각, 감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알파 요소로 변형시키고 접촉 장벽을 강화시키며 꿈꾸기에 필요한 꿈 요소들에 기여한다. 접촉 장벽이 튼튼해질수록 피분석자는 그의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비혼에게 있어 생각하기는 처음에 야생적 사고로 또는 꿈꾸고 생각하기 위해 꿈꾸는 자, 생각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로서 대한다. 그래서 베타 요소를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이게 굉장히 임퍼스널하다는 얘기죠. 아직 개인의 경험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죠. 이게 퍼스널 익스피리언스가 아닌 상태죠. 인정. 그 존재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직 체험되기 이전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속에 생각이 있지만 이것은 이미 어떻게인가 생각되어진 것이긴 한데 이 생각, 지금은 상황에서는 생각하는 자 없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직 생각으로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거리는 이미 있죠. 생각할 거리는 있지만 생각하는 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임퍼스널한 단계, 아직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자하고 연결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있어요. 엄마의 몽상은 그녀의 알파 기능과 꿈꾸기와 함께 유아의 첫 번째 꿈꾸는 자, 생각하는 자이다. 여기서 엄마가 처음 등장하는 거죠. 아이는 아직 생각하는 자의 주인이 되기 어렵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엄마의 몽상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단 유아가 엄마의 알파 기능을 내사하면 유아는 자신의 사고를 꿈꾸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는 분석가가 더 좋은 알파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피분석자는 정서적 사고들을 더 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나 아빠, 부모가 얼마나 좋은 알파 기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하죠. 아이가 아직은 어떤 면은 그로스슈타인식으로 초기에 루디멘터리한 알파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주 초보적인 거고 알파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가진 알파 기능이 이게 확실하게 아주 고품질의 알파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도 좋은 알파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엄마의 알파 기능이 약하다고 한다면 아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잘 발달되지 않은 알파 기능이기 때문에 아이는 발달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알파 기능, 접촉 장벽, 좌표, 담는 것, 당기는 것, 전형, LACK, 정서적 연결 고리들이 서로 맞물려 있고 내가 호흡 앙상블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입체 영상물을 구성한다. 모두 각각 다른 측면들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네. 이거 알파 기능, 접촉 장벽, 좌표, 담는 것, 당기는 것, 전형, LACK 이게 비혼의 전부 아니에요? 그렇죠. 비혼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비혼을 이해한다는 게 그 어느 하나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다른 쪽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혼 전체에 대한 얘기가 함께 갈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비혼의 인식론 보겠습니다. 생각하기의 첫 번째 형태는 뇌기라고 했죠. 뇌기는 꿈꾸기, 상상하기에 의존하며 그것은 상당 부분 선택적으로 선구적인 접촉 장벽, 꿈, 생각, 그리고 기억을 강화시키는 데 참여한다. 예상도는 자기에 의해 담기가 더 잘 될수록 접촉 장벽의 선택 능력이 더 효과적입니다. 꿈꾸기는 접촉 장벽의 기능들을 강화하고 접촉 장벽은 역으로 꿈꾸기를 강화한다. 그래서 접촉 장벽이라는 것은 그 의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스크린과 같은 모니터링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을 선택적으로 나와도 돼 이렇게 하는 거. 어쩌면 우리가 꿈꿀 때 어때요? 꿈꿀 때 무의식에 있던 것이 의식으로 전의식으로 올라오지만 평소에는 잘 억압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억압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의 접촉 장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삼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항상 오고 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풀려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교수님 그 꿈꾸기 그 꿈의 어떤 퀄리티에 있어서 되게 이렇게 상징화된 꿈이라든가 뭔가 이제 스토리가 있고 뭔가 이제 함축적 의미가 잘 분석되고 해석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좀 잘 이어지고 어떤 이런 무의식을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꺼지는 꿈들은 이 꿈에 또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장의 정도가 다르죠. 위장의 분장 정도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보초들이 똑똑한 보초들이 있으면은 위장을 아주 철저하게 하지만 통과하기 어려운데 보초들이 졸고 있는 상황이면 위장이 심하지 않더라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꿈꾸는 사이에는 이 장벽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위장이 덜한 상태로 이게 무의식의 것들을 의식으로 전의식으로 옮겨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상이나 자기에서 담기가 더 잘 될수록 그 접촉 장벽의 기능은 강화되고 또 강화된 접촉 장벽은 역으로 꿈꾸기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들을 꿈속에서 꿀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도 하고 다 그러는데 왜 꿈에서 그게 가능하냐면은 꿈은 굉장히 보호된 어떤 영역이죠. 실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온갖 생각이 다 자유스럽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하기의 두 번째 형태는 데카르트식 인지적 생각하기로 수성화, 성찰, 상관관계, 동적인 것으로 만들기, 관점의 전환 등에 의해 특징되어진다. 있고요. 비오네 좌표는 그 23장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가서 우리 공부하면 돼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태의 생각하기에 대한 비오네 아이디어를 관통하는 것은 그의 접촉 장벽에 대한 개념이며 그 장벽이 다양한 요소들로 나누고 재결합하는 유동성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편집 분열적자리, 우울적자리 이론에서 전자는 나누고 분류하고 후자는 결합하는 즉흥적이고 마술적인 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이것을 설명한다. 사고들이 생각하는 자를 필요로 한다는 비운의 아이디어. 이 생각들은 감각 인상과 전 관념들의 연합에서 시작해서 개념으로 실현되는 발생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알파 기능이 전 관념들을 감각 인상들, 처음에는 베타 요소로서 존재하는 오의 측면, 이런 감각 인상들과 결합시킵니다. 생각하기 자체는 러브 헤이트 그리고 날리지, 연결고리의 구체적인 적용에서 수상적인 적용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을 거치며
원시적인 알파 기능 1차 과정에서 진보된 형태 2차 과정으로 발달한다. 네,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 이론, 이게 멜라니 클라인 이론인데, 전자는 나누고 분류하고 후자는 결합하는 즉흥적이고 마술적인 작용을 설명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전자는 나누고 후자는 결합한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어때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미분과 적분이 있죠? 네. 하나는 나누어서 이걸 이해하게 되고, 한쪽에 또 종합하는 기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인간의 기능은 항상 나누기도 하지만 종합도 해야 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가 동시에 있다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죠. 한쪽에서는 나누고 분류하고 하는 쪽이고, 또 한쪽은 전체적으로 이거 통합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기능이 함께 있을 수 있겠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멜라니 클라인은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조금 더 진화하면 우울적 자리로 간다고 했는데, 예. 비오는 같은 자리에서 같이 상호작용한다. 그 양안적인 시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울적 자리,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다가 우울적 자리라고 간다고 해서 이게 마스터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온다. 다시 편집 분열적 자리로 갔다가 다시 우울적 자리로 온다. 이렇게 보통은 후기 학파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후기 클라인이라는 학파들이. 그렇지만 그 얘기를 비혼식으로 얘기한다면 원래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 원래 잠재적으로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어쩔 때는 PS 포지션이 드러나고 어떨 때는 D 포지션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방식의 차이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유동적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디프레시브 우울적 자리에 왔다고 해서 굉장히 성숙한 것 같은데, 어른이도 갑자기 스트레스가 많으면 다시 PS 포지션으로 바로 퇴행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퇴행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 상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대부분의 어른스러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D 포지션에 있지만 항상 잠재적으로 PS 포지션이 같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 때 우리 입장은 어때요? 디프레시브 포지션보다 PS 포지션으로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동하죠. 그래서 굉장한 어그레션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때 서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모두가 지금 PS 포지션으로 가고 있어서 공격 본능이 막 출현하는 때이니까, 여러분들 딴 데 가지 말고 여러분이 계시는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때는 괜히 나다니다가 서로 힘들어져요.